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거의 비슷한 삶을 살다가 딱 지난 200년 사이에만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말하던 짜장면 200원, 버스비 10원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인류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문명 단계로 점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부자가 된 걸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류가 어떻게 단숨에 부유해졌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옛날엔 짜장면이 200원이었어, 버스비가 10원이었지 라는 말은 그냥 나이든 세대의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옛날 얘기 시작이네 하고 넘기기 쉽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인류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타임캡슐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서 불과 몇십 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시대처럼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변화의 속도를 보여주는 거죠.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냉장고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었고, 에어컨은 사치품이었고, 병원에서 받는 치료 역시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개념도 지금처럼 촘촘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CT나 MRI 같은 장비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죠. 지금은 감기 심하면 한번 찍어볼까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검사들이 당시 기준에서는 군사 기밀이나 다름없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는 훨씬 극적입니다. 항생제가 없어서 별것 아닌 상처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출산은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영양 부족과 감염병이 흔한 사망 원인이었고, 유아 사망률은 지금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나 보는 기근과 전염병 같은 비극적인 장면들이 그때는 일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올해 농사가 망했다는 말 한마디가 올해는 누가 살아남을지 모른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었던 시대였죠. 조금 과장해서 말해보면 중세의 가장 부유한 왕조의 왕과 오늘날의 평범한 시민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금으로 장식된 성과, 수많은 하인 병사, 권력을 가졌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차려놓고 호화로운 연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통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폐렴이나 세균 감염에 걸리면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취도 제대로 없고 위생 개념도 부족해서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환경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고작 감기나 장염만 걸려도 병원에 가면 항생제와 수액 치료를 받고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회복합니다. 왕이 누리던 호화로운 연회 대신 우리는 편의점 음식과 배달 음식을 먹지만 열량과 안전성만 놓고 보면 현대의 식탁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냉장고, 정수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당연한 집에서 살고 전기가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죠. 왕이 부러울지 우리가 부러울지 진지하게 따져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류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인류의 대부분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연재해와 기근, 질병과 전쟁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은 3에서 40세에 불과했고 많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문자조차 배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 생존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남는 삶이 목표였던 시대였죠. 그런데 단지 최근 2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기대 수명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교육을 받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된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비가 와도 집이 새지 않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삶. 이게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매우 드문 특권인 셈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빠른지 느끼기 위해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만약 고대 그리스인 한 명을 중세 유럽으로 데려온다면 그는 조금 낯설어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밭을 갈고 가축을 키우고 전쟁을 하고 자연에 의존해서 사는 구조, 농사 짓는 모습도 비슷하고 전쟁도 비슷하고 질병도 비슷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시대는 변했지만 결국 비슷비슷하게 사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18세기 농부를 21세기 서울 한복판에 데려오면 어떨까요? 눈앞에 펼쳐진 자동차 행렬,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초고층 빌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인터넷, 지하철, 편의점, 병원. 아마 이건 같은 인류의 역사라고 믿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건물과 기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정말 예외적이고 기묘할 정도로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도대체 인류는 언제, 무엇을 계기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일정한 패턴과 원리가 있었을까요?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엘 모키어, 필립 아기옹, 피터 하위트는 바로 이 문제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산업혁명 이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상승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꽤 일관된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기술 발전이 거의 없었고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했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인쇄술, 시계 제작, 선박기술, 항해술, 농업도구, 건축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정보 확산에 혁명적인 역할을 했고 정교한 시계는 항해와 과학 발전의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복잡한 톱니바퀴와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시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교한 기계공학 작품이었습니다. 선박 기술과 항해술은 유럽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기술 발전은 경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을까요? 왜 인류의 생활 수준은 수천 년 동안 거의 평평한 직선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조엘 모키어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오랫동안 이해 없는 기술을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대장장이는 금속을 어떻게 달구고 두드려야 더 단단한 칼이 나오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금속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몰랐습니다. 농부는 어느 계절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수확량이 늘어나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토양 속의 영양분과 미생물, 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어떤 약초가 어떤 증상에 나름 효과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 안의 성분이 인체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 작용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이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나와도 우연히 얻은 비법 정도로 취급될 뿐 체계적인 지식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비법이다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아는가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다른 재료에 응용할 수 있고 실험을 통해 개선할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패했을 때
어디서 잘못됐는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성공과 실패가 모두 운처럼 느껴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허황된 주장 사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을 미생물학 없는 의료, 화학 없는 염색, 토양학 없는 농업, 지질학 없는 광업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지만 그 방법을 넘어서는 도약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나와도 여기저기 흩어져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한 지역의 기술이 또 다른 지역으로 잘 퍼지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연결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인터넷도 없고 학계도 산업계도 따로따로 놀던 시대였던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기억해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해 없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그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엔진이 없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17에서 18세기 유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연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수학과 실험을 동원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 보일의 기체 법칙, 라부아지에의 화학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더 이상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가 아니라 왜 되는지까지 알고 싶다로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이론적 지식은 혼자서는 그저 논문과 책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지식이 실제 현장과 연결되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무 기술을 가진 사람들, 즉 장인과 기술자, 발명가들이 하나 둘씩 연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국에서는 특히 견습공 제도가 발달해 젊은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숙련된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학 지식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하우스, 학회, 길드 같은 공간에서 학자와 기술자, 상인과 발명가가 만나 대화를 나누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자와 기술자가 서로 다른 세계에 머물지 않고 점점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방정식과 설계도, 실험실과 공장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손으로만 아는 기술이 섞이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인류는 우연히 발견된 기술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기술을 갖게 됩니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개선, 철강 생산 기술의 발전, 방직기와 기계 설계의 효율화 등은 모두 이론과 실무가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감이나 비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의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입니다. 한번 성공한 기술이 개인의 머릿속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논문과 책, 설계도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의 손기술에서 재현 가능한 설계도로 바뀐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론과 실무의 결합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손으로만 아는 기술이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시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이 실제로 사회 전체에 퍼지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의 방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말과 마차 대신 자동차가 도로를 채워야 하고 손으로 짜던 직무를 기계가 대신 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어떤 산업은 사라지고 어떤 회사는 망합니다. 이런 과정을 경제학자 요제프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필립 아기옹과 피터 하위트는 이 창조적 파괴를 수학적 모델로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혁신의 크기와 혁신이 일어나는 빈도의 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기존 기술을 앞서는지, 그리고 그런 기술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가
성장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즉,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그 기술이 실제로 기존 방식을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혁신은 항상 누군가에게 손해를 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편리해 보이지만 저 기술이 나오면 저 직업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 로마 제국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에는 수학과 공학을 잘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원시적인 증기기관과 비슷한 아이디어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값싼 노예 노동이 넘쳐났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그냥 노예를 더 부리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층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기술은 기록 속에만 남고 실제 경제 구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이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사회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지온과 하워드는 이처럼 기득권의 존재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모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경쟁의 역유자형 관계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유도 의지도 없어집니다. 어렵게 투자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도 경쟁자가 금방 따라와 가격을 떨어뜨리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모두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게 됩니다. 반대로 경쟁이 거의 없고 독점이 강하면 기업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벌고 있는 안정적인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혁신은 정체됩니다. 그래서 혁신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구간은 완전 경쟁도, 완전 독점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통해 혁신의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업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특허와 지적재산권, 그리고 독점 규제입니다. 특허는 혁신을 한 사람에게 당신의 위험 감수는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독점 규제는 하지만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다는 제동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기업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할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사례로 엔비디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병렬 컴퓨팅 플랫폼 CUDA에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그래픽, 일부 과학 계산에 쓰이던 기술이었지만 인공지능과 딥러닝 열풍이 불면서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처럼 불리죠. 오늘날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혁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장 지배력이 어떻게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창조적 파괴, 그리고 적절한 경쟁 구조입니다. 새로운 것이 오래된 것을 밀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 이제 시선을 현재와 미래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AI를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모키어와 아지온, 하워드의 연구 관점에서 보면 AI는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파괴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AI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판단을 모방하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가 주로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AI는 지식 노동, 정보 처리, 의사 결정, 창작 활동까지 일부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번역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분석가, 심지어 의사와 변호사의 일부 업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로 하던 반복 작업, 보고서 초안, 단순한 코드,
기본적인 이미지 편집 같은 것들은 이미 AI가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거 예전엔 사람이 다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AI가 다 하네. 이런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진 기술은 얼마 동안 쓸모가 있을까? 내 아이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합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 뒤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악이용과 하위트는 이미 오래전에 창조적 파괴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갈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한 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라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은 기회가 아니라 위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혁신을 제한하고 규제하려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정서가 커지면 장기적으로는 성장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반대로 덴마크나 네덜란드처럼 해고가 비교적 쉬운 대신 실업급여와 재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업은 필요할 때 인력을 조정할 수 있고 노동자는 설령 한 직장을 잃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도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막아야 한다기보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회 전체도 기술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쉬워집니다. 이 부분도 요약해보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안전망과 수용성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견딜 수 있어야 창조적 파괴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지난 200년의 역사는 네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론과 실무가 결합해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 발전이 가능해졌다는 점. 둘째, 새로운 기술이 실제로 기존 산업을 밀어낼 수 있게 허용하는 창조적 파괴의 구조가 존재했다는 점. 셋째, 그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라도 보호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었다는 점. 그리고 넷째, 적절한 수준의 경쟁과 시장 지배력을 조합해 혁신에 대한 보상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인류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AI 시대에도 이 네 가지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AI가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들지는 기술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제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결합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 창조적 파괴를 억누를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 선택들이 모여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풍요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수십 세대에 걸친 실험과 실패, 혁신과 저항, 제도 설계와 수정의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세대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우연히 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를 돌아보며 그 시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멈춰선 세대였다고 말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한 세대였다고 말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이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려는 노력,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질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지난 200년 동안 이뤄낸 이 놀라운 부와 번영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예외에 불과했을까요? 과학과 기술, 시장과 경쟁, 복지와 안전망이 서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도록 설계된다면
우리는 과거 산업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의 도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불평등과 기득권의 잠식, 변화에 대한 집단적인 두려움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혁신의 엔진은 서서히 식어갈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부자가 되는 법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부를 지속하는 법을 제대로 이해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또 한 번 도약하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될까요?